어머니,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새벽 2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든 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할 때 나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저는 시댁에 얽매이지 않고 살겠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심지어 결혼기념일에도 시댁과는 일체 연락하지 않았던 나였습니다. 그런 내가 왜 그날 밤 필사적으로 시어머니를 찾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어떻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부끄럽지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관계, 특히 시댁이나 처가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어 라고 선을 그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나 깨달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9에 나는 당당했습니다. 아니, 당당하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해도 시댁 중심으로 살지 않을 거야. 우리 둘만의 삶을 살고 싶어.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편한 대로 하자. 저는 그 대답에 안도했습니다. 역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하자면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시댁 눈치를 보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어른들의 말 한마디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너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야 해. 돌아가시기 전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부모님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처럼 생각하마. 편하게 지내자꾸나. 저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가까워지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실망하게 되니까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마련했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엔 우리 집에 가야 하는데 나는 안 갈 거야. 당신 혼자 다녀와.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첫 명절인데 결혼 전에 다 얘기했잖아. 나는 시댁 행사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국 남편은 혼자 명절을 보내러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편하게 쉬며 평소 보지 못했던 드라마를 몰아봤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자유로운 삶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드라마 속에서 가족들이 모여 웃으며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외로움? 아니면 죄책감?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그냥 내 자리에 밥을 차려두셨더라.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찌릿했지만 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서로에게 편한 거잖아. 시간이 흐를수록 시댁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생신, 기념일, 명절 어떤 날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전화기로 가끔 시어머니의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니? 건강 챙기고 보고 싶구나. 남편은 그 문자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들러보는 게 어때? 필요 없어. 연락하면 자꾸 기대하시잖아. 차라리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게 나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이렇게 사는 게 현명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이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건강하게 낳아줘서 고맙다. 우리 예쁜 손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매일 찾아오셨습니다. 아기 옷과 미역국, 각종 반찬을 들고 오셨죠. 괜찮아요.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쌀쌀맞게 말하는 저에게도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몸이 회복되지. 산후조리 잘해야 해.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산후조리 도와줄까? 애 봐주고 밥도 해줄게. 괜찮습니다. 저희 둘이서 할게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의 빛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일방적으로 벽을 쌓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시부모님은 매년 명절마다 우리 식구 자리를 비워두고 계셨다고 합니다. 혹시 올지도 모르잖아. 올해는 오려나? 시어머니는 상을 차리시면서 그렇게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앉지 않을 자리에 밥과 국, 반찬을 정성스럽게 놓으시며 문을 바라보셨다고 하죠. 결국 우리가 오지 않으면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만 치우게. 안 오는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텅 빈 그릇들을 치우시며 한숨을 쉬셨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나은 거잖아. 제가 처음부터 확실히 해둔 게 잘한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이 나쁜 분들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은 며느리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몰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온갖 간섭이 시작돼.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야. 모든 시어머니가 처음엔 그래. 나중에 변하는 거지.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아니다. 내 아내 마음이 그런데 어쩌겠니. 우리가 부담 주고 싶지 않구나. 너희만 잘 살아라. 엄마, 괜찮다. 손녀 사진이라도 가끔 보내줘.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전화를 끄는 남편의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제 선택을 정당화했습니다. 남편도 이해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결혼 3년 차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괜찮겠어? 혼자서 아이 보는 거? 당연하지. 걱정 마.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사실 조금 불안하긴 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겨우 18개월. 밤에 자주 깨고 낮에도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죠. 출장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보챘습니다. 평소와 다른 울음소리에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체온계를 갖다 대니 39.2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축 늘어져 울지도 못했습니다. 새벽 1시, 아이의 체온은 39.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해. 하지만 문제는 차였습니다. 저는 운전을 못했고 남편은 외국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부르자니 새벽 시간에 아이를 안고 나가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새벽 2시에 누가 전화를 받겠습니까? 아이는 점점 더 축 늘어졌고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핸드폰 화면에 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3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그 번호. 손가락이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빚진 것 같잖아. 나중에 은혜 갚으라고 하실지도 몰라. 하지만 아이가 가쁘게 숨을 쉬는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은 사치였습니다. 아이의 생명 앞에서 제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세 번째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에 잠이 덜 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연했죠.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며느리가 새벽에 전화를 했으니 죄송해요. 그런데 아기가 열이 너무 심해서요. 39도가 넘는데 자꾸 올라가요. 남편은 출장 중이고 저는 운전을 못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절의 말이 나올까 두려웠습니다.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힘들 때만 찾내라는 핀잔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바로 갈게. 네? 체온이 얼마라고 했니? 39도. 알았다. 응급실 가야겠구나. 30분 안에 도착할게. 아기 옷 따뜻하게 입혀놓고 물수건 준비해서 이마 식혀주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정말 오시는 걸까? 그때부터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1분, 2분, 5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정확히 28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급하게 나오신 듯 평상복 차림에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시어머니는 곧장 아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마를 짚어보시더니 재빨리 가방에서 헤어 패치와 물수건을 꺼내셨습니다. 일단 이걸로 열부터 내리고 바로 응급실 가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시간에 아기 옷이나 챙겨. 바로 나가야 해.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능숙하게 아이를 안고 계속 이마를 식혀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급성 편도염이라고 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열이 떨어지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물 한 잔을 드리자 고맙다며 받으셨습니다. 진정하거라. 이제 괜찮아.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괜찮다. 아이 키우다 보면 이런 일 다 겪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마 시어머니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다가 힘들 때만 찾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라, 네. 어머니? 아이 키우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단다. 시어머니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 애 아빠 키울 때 참 힘들었단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밤새 아이가 열나면 혼자 울면서 찜질했지. 그래서 알아. 엄마가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일인지. 특히 혼자 있을 때는 더 그렇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핀잔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엄마로서의 공감과 위로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내가 우리를 피하는 거 알았어. 연락 안 하는 것도 명절에 안 오는 것도 다 알았지.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단다. 솔직히 우리가 뭘 잘못했나 밤새 생각도 했고 아버지한테 우리가 며느리한테 서운한 짓을 했냐고 물어보기도 했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 내가 왜 그러는지.
아마 내 친정에서 본 게 있겠지.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봤을 거야.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기로 했어. 언젠가는 내 마음이 열릴 거라고.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더 멀어질 것 같았거든. 매년 명절마다 너희 자리를 비워뒀어. 혹시나 올까 싶어서. 안 올 줄 알면서도 상을 차렸지. 아버지는 내보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난 끝까지 기다렸단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냉정했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긴 기다림 속에 계셨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화를 내시든지 아니면 포기하시든지 하시지. 화를 낸다고 포기한다고 해서 며느리가 아닌 건 아니잖니. 너는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고 우리 손녀의 엄마야.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란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전화했을 때 사실 너무 기뻤단다. 물론 손녀가 아파서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처음으로 나를 찾았다는 게 고마웠단다. 어머니, 우린 가족이야. 가족은 힘들 때 기대는 거고 서로 도와주는 거란다. 그게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워지는 것, 의지하는 것, 그리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였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보며 시댁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해 먼저 벽을 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은 며느리를 올가매려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같은 엄마로서 손을 내미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냉정했어요. 이제라도 마음을 여는 게 어디니? 늦은 건 없단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미음을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기가 깨면 이거 먹여. 편도염일 때는 부드러운 게 좋아. 제가 할게요. 어머니? 괜찮아. 나도 한잠 잤으니까. 사실 시어머니는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손녀를 위해 정성스럽게 미음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조건 없는 사랑이고 기다림이고 용서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 사진을 시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뒤집기 했어요. 이유식 잘 먹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사진 한 장 한 장에 정성스러운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손녀 기특하네. 잘 크는 모습 보니 할미가 행복하다. 그 메시지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에는? 우리 같이 가자.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어머니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는 가족이니까. 명절 아침, 시댁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그 얼굴. 어머니,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왔네. 손녀도 데리고.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평소 과묵하신 분인데 그날은 연신 웃으시며 손녀를 안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우리 손녀.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며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아기 보느라 힘들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앉아서 쉬엄쉬엄 해라. 육아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야.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게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봐주시며 제게 쉴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4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집이 집 같구만. 가족이 다 모여야 명절이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오늘 결정 쉽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 진작 이럴걸? 아니야. 내 마음이 준비됐을 때 한 거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 후로 저는 주말이면 종종 시댁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함께 아이 옷을 사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결코 제게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조언을 해주시고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며느리,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뭐 좋은 일 있니? 어머니랑 가까워져서요. 생각보다 혼자 육아하는 게 외로웠나 봐요. 그럼 그렇지. 엄마도 사람인데 외롭지. 같이 나누면 훨씬 나아. 시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친정엄마 같아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3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생일은 저희 집에서 조촐하게 할게요.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 안 갈 수가 있니? 손녀 생일인데. 생일 파티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왔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촛불을 후하고 불자 시어머니가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할미가 정말 사랑한단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서로의 순간을 나누는 것. 예전에 저는 이 모든 걸 거부했습니다. 가족이 많아지면 신경 쓸 일만 늘어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가족이 많아진다는 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이라는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스스로 벽을 쌓고 그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독립적으로 산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외로움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묵묵히 기다려주셨고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주저없이 달려와 주셨습니다. 요즘 시어머니와 자주 통화합니다. 육아 고민도 나누고 남편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별일 없는 일상도 나눕니다. 어머니, 아기가 오늘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괜찮아. 억지로 먹이지 마. 배고프면 먹을 거야. 그래도 걱정돼요. 엄마 마음이 다 그렇지? 나도 내 남편 키울 때 그랬어. 하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강해. 너무 걱정 마. 이런 대화들이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조언을 주시지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면서도 필요할 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며느리까지 오고 큰일도 아닌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있어야죠. 병원에서 이틀 밤을 지새우며 간호를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며느리. 진짜 딸 같아.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엄마가 됐어요. 진짜 어머니 같으세요. 그날 밤 병실에서 잠든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에 내가 마음을 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아이는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합니다. 주말만 되면 할머니 집 가자고 조릅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흐뭇합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대가족의 사랑을 아이는 누리고 있으니까요. 어제 시어머니가 오셔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며느리, 요즘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현재를 살아가시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십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처럼 시댁이나 처가의 거리를 두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족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두려움 때문에 먼저 벽을 쌓고 계신 거라면 한 번쯤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상대방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이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어색하고 실수도 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저는 늦게라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덕분에 지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던 육아도 함께하니 즐겁고 외로웠던 일상도 나눌 사람이 있으니 따뜻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더 많은 사랑 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자주 말씀하십니다. 요새는 우리 며느리 얼굴을 좀 자주 본다. 그 말씀 속에는 오랜 기다림과 따뜻한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품 안에서 비로소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